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와 김승진의 메디칼 세상. 예,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아마 이 더블로 진행하는 프로 중에서 최장수 프로가 됐습니다. 아, 뉴스 그렇습니까? 브리핑 안에서. 예. 그렇군요. 예, 다들 또 같이 하다가 예. 이렇게 그만둘 일도 생기고 해서 예. 같이 못하는데 원장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예. 저를 떠나시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뭐 재밌으니까요. 예. 대화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 재밌죠. 아,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 이제 뭐 탄핵을 하니 안 하니 네.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주말에는 쌍방이 길거리에 동원을 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다시 겪지 말라는 보장도 또 없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요 근래만 보면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은 살아났으면 탄핵 기간에 약간의 자기 반성도 포함해서 내가 이제 좀 말도 신중하게 하고 전체 국민들을 다 포용해야 되겠다 해야 될 건데 살아나서 그분은 목소리가 좀 더 커졌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당이 다 도망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예. 한 서너 가지 그룹으로 쪼개져가 있다가 예.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예. 그때 정동영 후보가 몇 프로 얻은지 아십니까? 그때 얼마 못 얻었죠 아마 그때. 그때 이명박이 한 48.5, 예. 정동영이 26, 그랬죠. 이해창이 16.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역대 사상 최대의 표차로 여당이 졌죠. 그랬죠. 예.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보수 진영이 그때 꼴이 지금 나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아까 좀 잠시 좀 미리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대통령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철학적 명제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보편적 복지가 옳은 것인지 뭐 마치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떤 학생들한테 명제를 줘가지고 토론을 시키잖아요. 네, 주로 이제 그 예.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예.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예. 이 딜레마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뭐 폭주하는 기차가 오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예. 이 받쳐서 죽을 상황인데 네. 기차를 스톱시키면서 승객을 상당히 위험하게 할 거냐, 그렇죠. 그 일하는 사람 몇 명을 포기할 거냐, 그렇죠. 뭐 이런 문제. 아프간 전쟁에서 예. 미군의 그 특수부대가 그렇죠. 이 양치기를 살려줬는데 네. 근데 그 양치기가 탈레반한테 신고해서 그 특수부대가 네. 상당 부분 전사하고 또 구조하러 온 헬리콥터도 떨어지기도 하면서 그 영화도 나왔죠. 14명이 예. 죽었죠. 예. 그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로 맞습니다.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아, 그럼 그 영화가 여기에서 모티브로 이거죠. 그 영화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실화. 예. 그런데 결국 또 그 중에서 생존한 미군 한 명을 아프간 마을에서 보호해줘서 그렇죠. 탈레반에 넘기지 않고 또 살아난 이야기죠. 그 영화 재밌었죠. 그러면 그때 예. 양치기 한 명을 죽였어야 오르냐, 아니면 인도적 관점에서 살려줬어야 오르냐. 네. 또 따지고 보면 김신조 일당이 그 68년도입니까? 예. 넘어왔을 때 나무하던 사람을 한 명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돌려줘야 되냐 죽여야 되냐로 저끼리 싸우다가 그때만 해도 빨갱이들이 좀 순수해가지고 집에 보냈잖아요. 살려줬죠. 가서 딴소리 하지 마. 그렇죠. 그 양반이 또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 예, 신고했죠. 네, 신고했는데 예. 그 사이에 청와대 예. 뒤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종로 경찰서장이 요즘 그 저기 청와대 그 뒤에 이 돌아가는 예. 그 뭡니까 이 북악 스카이웨이 쪽에 스카이웨이죠. 그 가다 보면 탑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여기서 종로 경찰서장이 뭐야 서 이러다가 총에 맞아가 순직했죠. 청와대 바로 뒤에까지 총격전이 벌어졌었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철학적 딜레마인데요. 이 대선 후보들의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하고 대선 후보 이런 주요한 공직에 나가는 지자체장 예. 이런 사람들을 기초 인문학, 정치학 예. 이 부분에서 시험을 치고요.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문학, 예. 정치학, 예. 경제학, 예. 사회학, 예. 복지학 그렇죠. 요 정도로 해가 시험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꽈락
한 60점을 잡아가지고 미달된 사람은 공직에 나갈 수 없도록 제한을 해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인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요즘 인성 테스트가 이 사이콘가 아닌가 많이 잡아낸다잖아요. 많이 잡아내죠. 그래서 인성 테스트를 해서 또 과락된 사람은 날리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비리를 한 100가지 항목으로 꼼꼼하게 적어내라. 그렇게 해서 그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피선거권 출마할 권리는 누구나 있는데 지식의 과다를 가지고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냐. 이러겠죠. 또 이제 플라톤 예를 들어야죠. 철인 예, 철인 정치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미군에서 이렇게 지휘관들을 평가할 때 지휘관에 대한 그 어떤 명령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많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핵전쟁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군은 항상 그 군의관의 어떤 판단을 항상 이렇게 첨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또 신체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아는 장군님이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드론 전쟁이라고 또 영화를 봤는데요. 예, 예. 그 이 드론으로 폭격을 지시하려는데 예. 그 부수적 피해라고 해가지고 폭격 대상인 테러범들, 예. 즉 케냐의 이슬람 테러범을 공격하려는데 예. 그 옆에 애가 한 명 이 빵을 판다고 이 판을 열어놓고 그 앞에 폭격 장소 앞에 팔고 앉았어요, 하루 종일. 딜레마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집을 폭격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 집을 폭격하면 애가 죽을 확률이 얼마냐고 그걸 또 계산하는 담당관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70이다, 60이다, 80이다 이 계산이 일정 수준까지 확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예. 이 사람의 동의 없이는 쏘았을 때 맞습니다. 책임을 묻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군이 상당히 정교한 그런 판단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미군한테서 이 무기만 들여올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걸 도입을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전인범 씨라고 문재인 예, 그쪽에 예. 저 특전사 사령관 아, 예, 예. 갔다가 뭐 이런저런 구설수로 그만뒀는데요. 예. 그분이 참 훌륭하다, 전설적이다 하는데 예. 미국 그 도입회가 사고를 친 게 예. 특전사에 이 포로로 잡혔을 때 예. 포로 훈련을 한다면서 2건을 쏘았다가 죽었죠. 예. 사람이 죽는 사태를 벌이지게 또 그런 거는 또 잘못 도입을 했어요. 그건 미군에서 도입한 건가요? 아, 미군의 이 특전사에서 네. 네이비실이나 이런 데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네. 고문의 버티는 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더 도입했는데 음. 미군은 그걸 할 때 철저하게 안전용어리 붙죠. 안전 그 요원이나 거기 매뉴얼이 있는데 그 그렇죠. 매뉴얼을 안 배우고 2건만 들고 와가지고 그걸 고문하다가 죽었던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뭐 한 20년 전에 정글 프로그램 할 때 막 안전 닥터가 안 따라가가지고 죽는 거 똑같네요. 예, 그때 탤런트 한 명이 죽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따라가더라고요. 응급의학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 미군이 굉장히 위험한 걸 하는 대신에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군의관이 딱 붙고 있고요. 군의관의 어떤 판단과 허가가 없으면은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군들의 특징이 이 군의관들 알기를 이게 실전 육군 그 작전 요원에 비해서 10분의 1도 취급을 안 한대요. 근데 미군들은 이 군의관들을 굉장히 존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사 이탈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은 의무사령부가 있어갖고 아예 군의 이런 셉니다. 부분이, 예, 예. 굉장히 세고 힘이 있는데 아, 세죠. 한국은 뭐 군을 갖다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로 가서 그냥 병력 대신에 떼어보는 수준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 세계 강군에 이제 미군, 독일군 치는 독일군도 육해 공군 다음에 의무군이 있어요. 그 사군 체제입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그 노만 배순이라고 저 의사 있잖아요. 있었죠. 이제 흉부외과 의사인데 이제 좀 공산당 운동도 많이 했지만은 뭐 그 사람이 뭐라 이념은 동의하지 않지만은 저 스페인 내전도 참가하고 또 국공 내전에 이제 모택동 편으로 들긴 그 했지만 저기 중국의 붉은 배를 쓴 에드가 스노우 거기에도 그 노만 나옵니다. 배순이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예. 최초에 또 같은 우리 흉부외과 의사긴 한데요. 이분이 개발한 게 이 전쟁터에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는데 왜 죽냐 물어보니까 피를 많이 흘려 죽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 군의관이 이동 수혈대를 작성해서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니까 그 장군이 말리죠. 아 군의관이 그렇게 위험한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난 들어가겠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동 수혈대를 해가지고 피를 갖고 들어가니까 사망률이 막 1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력 강화가 돼가지고 이겼다는 설도 있어요. 왜 마오쩌둥이 노만배수는 굉장히 존중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래서 그 예. 이 중국의 붉은별, 이 레드스타 인 차이나 예. 그 에드가 스노우 예. 원작이죠. 예, 그렇죠. 그 책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전부 운동권 서적으로 다 읽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만 배순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거. 언급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잘 안 봤는데 놀란 게 제가 이제 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가보니까 이제 어린이용 전기가 있던데요. 한 100명이 있는데 그 안에 노만배순도 있고 뭐 택동, 호치민, 체 개발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순신, 을지문도 없어요. 그리고 위인 선정할 때 좀 이 좌파적 인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의 유인부터 가르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예. 세계적 유인도 가르치는데 예. 그것도 이념의 극단에 섰던 사람은 조금 자제하는 게 옳은데 예.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는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적이고 예. 좀 쿨하다라는 출판 업계에 예. 그 위선에서 좀 비롯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저나 이제 항사님 같으면 다 좌우의 이념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한 적이 있는데 어린 학생들은 그게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노만배순 캐나다 공산당에 입당했네. 공산당이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상 이 중국의 과거 공산당 초기 국공 내전을 할 때 예. 공산당을 따라다니면서 그랬죠. 예? 예. 자기가 조화가 적극적으로 참전을 해서 예. 해줬던 사람인데 예. 글쎄 한국의 입장에서 중공군하고 53년까지 전투를 했는데 안 좋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위인이라고 어린이 권장도 쓸 거 아닙니까? 예. 참 기가 참. 그 이제 우리가 비록 적이지만 배울 거는 배워야 되는 게 하여튼 노만배순이 이동 수열대를 해가지고 그만큼 의무군을 해가지고 전력을 키워줬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국군은 배워야 됩니다. 그 지금 예. 의무병을 영웅시한 아카데미상 올해 주요 후보작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핵소고지라고 곧 한국에 개봉을 하는데요. 오, 재밌겠네요. 그 영화 배우 멜 깁슨 있죠. 멜 깁슨. 예. 멜 깁슨이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멜 깁슨이 가끔 하죠.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독했는데 오키나와 2차 대전 때 예. 오키나와 전투 때 예.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한 8,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일본군은 그 10배 이상 죽었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오키나와 전투에서 그 의무병 한 명이 총을 들지 않고 예, 맞습니다. 전쟁터를 쫓아다니면서 한 78명인가를 살렸다는 예. 그 실화를 아. 이렇게 영화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아는 그 선배 의무사령관 분이 한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심지어는 뭐 이런 해도 되겠죠. 신명을 밝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작전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장군님인데 막 굉장히 또 이렇게 그 당시 경력이 많이 올라갔대요. 의무사령관이 보통 원스타인데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 구체적인 경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신명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파트 말이야. 여기서 한몫 잡을 것 같이 그러네. 이런 식으로 이 의무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 사람의 생명, 군인의 생명이 심지어 마오쩌둥 같은 그런 흉폭한 사람도 이 의무군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해가 전쟁에 이기는데 우리 국군의 수뇌부는 거기에 대한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관을 할 때도 의무 군의관도 배석안시키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생명 경시죠. 생명을 중시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오늘 지금 대통령 후보 검증이 왜 안 되는가 이야기를 하다가 의무병 핵소 전투까지 나왔는데 예. 이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예. 시험을 치고 인성 테스트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자세하게 진술하게 해서 예. 거기에 이 진술을 자기 손으로 쓴 부분이 나중에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게 드러나면 자동으로 그냥 대통령직을 상실해 좀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지금 우리가 헌법에 하나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이 리더를 잘못 만나면 나라 망합니다, 망해. 지금 그래서 오늘 탐문 조항에 예. 당신은 가족이 몇 명 있습니까? 예. 한 사돈 팔촌까지. 예. 그래서 그 중에 당신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 간섭을 하는 가족이 있냐? 이렇게 묻고 그 밑에 이제 하나 더 달아야죠. 당신은 가족은 아니지만 사실상 가족과 같이 지갑을 공유하는 유사 가족이 있냐? 네? 예. 그리고 가족보다 형제간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그 유사가족에 대해서는 당신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입장을 공유할 거냐. 좋네요. 그리고 당신은 네 지갑이 내 지갑이고 내 지갑이 네 지갑으로서는 지갑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냐. 그 옛날에 MB께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전재산을 이렇게 다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죠. 환원했습니까? 무슨 청계 재단인가 만들어 가지고. 예, 환원했나요? 환원은 안 했죠. 환원 안 했죠. 더몇배 늘어나지 않았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그런 데 대한 이 양심 선언, 약속을 그 공약인데 공약 그런 정말 중요한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은 대통령직을 뭐 다시 내놓겠다는 그런 걸 좀 하나 헌법에 명시하면 어떨까요? 워낙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그 이정미가 예, 6억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했죠. 나중에 다 내놓을 겁니다 했죠. 내놨습니까?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이 무슨 청년 펀드에 돈도 몇 천만 원씩 냈다 뭐 이러는데 예. 아직까지는 내놨다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뭐 그거 안 내놔도 좋은데 하여튼 이 나라라도 좀 빨리 좀 안정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지적 수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통령이 중요하죠. 경제학 개론을 7급 공무원 시험 수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경제가 너무 중요한데요. 대통령이 경제장관 부처의 장차관이나 주요 간부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면 잘 안 되죠. 국가 경제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 옛날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강의를 과외 수업 받았대라 돼요. 거의 네. 매일마다. 거기는 공부도 좀 많이 했고요. 예. 아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 괜찮다 생각하고 좀 청렴한 사람 잡아가지고 예. 경제는 네가 다 해라고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요즘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좀 국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예. 그러면 되지만 요즘 경제는 네가 다 해라 그러면 은하트 최순실이 줄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우리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환한테 많이 맡겼잖아요. 예, 좀 건방지게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초이노믹스 이래가 예. 무슨 권력 서열 1위도 나왔지 않습니까? 2010년에는 누가 제일 권력자냐 하니까 최경환 1위로 나왔어요. 예. 2015년 2등으로 나왔고. 그분도 좀 경제 전문가는 맞긴 맞죠? 전문가 아닌가요? 아이고, 그냥 음, 입이 그냥 간질간질합니까? 한잔 마시고. 그래서 예, 경제학도 좀 알아야 되고요. 예. 또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음,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수행해야 될 직무의 영역. 그래. 관저에서는 아침에 8시 40분 땡 하면 바로 업무동으로 이동해야 된다. 관저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무가 아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거는 그것도 그러니까 기본 네.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한 게 안 지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관제에는 아무리 쑤시더라도 허리가 아프고 입고 싶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졸아야 되고 예. 6시 땡 해야 관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하는 일인데요. 아침에 땡 나오가 땡 가고 이러는 게. 그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은 혼밥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혼밥. 그렇죠. 아침, 저녁, 점심을 예. 안 되면 노숙자라도 불러서 같이 먹어라. 좋습니다. 그렇죠. 숫자라도 불렀을 건 맞죠. 네? 예. 아니 대통령이 매 끼니를요 5년을 근무하는데 예. 1년에 끼니가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365일 곱하기 3하면 한 1100끼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년이면 5500끼니예요. 예. 대통령이 매 끼니를 10명하고 같이 먹는다 하면 적어도 55,000명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유태인 방식이네. 그러면 국민의 예. 1000명 중에 한 명은 대통령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분야를 오늘 아침은 누구하고 먹자. 예. 주로 아침은 이제 공직자들 불러서 하면 되고 그렇죠. 점심은 또 저녁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밥을 먹는 것도 저는 보통 국회의원들은 조찬 모임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은 많이 조찬 모임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혼밥을 먹으면 월급에서 한 500만 원씩을 깐다. 너무 쌉니다. 5천만 원씩 가야 돼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어쨌거나 예. 이런 이 형태의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요걸 딱 캡처해가지고 항상 듣게 하는 거죠. 대통령의 모든 전화는 저절로 녹음이 되어서 나중에 다 공개가 되게 돼 있으니까 사정기관이 듣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모든 전화는 공식 전화로만 해야 되고 대포폰을 사용했을 때는 즉각 탄핵이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2조 실록 때 다 써왔던 일이죠.
이 조선시대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젊은 관리가 말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다 적은 걸 제일 싫어했잖아요. 예. 일종의 도청인데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조선시대가 오히려 더 지금보다는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때 이 무슨 뭐니 그 기록을 하던 예. 그런 어떤 이 사정 기관에 있던 사람들은 조선 왕조 실록을 쓰던 사람들은 이 사초라고 해가지고 그걸 임금이 좀 꽂혀 달랍니다. 밤에도 그때 술 한잔 주면서 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과거에 중국의 고사에 놓는 폭군이 했던 행동과 유사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폭군 이름은 좀 지어주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지어줍니다. 그럼 그 보는 것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데 그분은 또 용케 받는 모양이에요. 아마 큰닝한 놈들 있고 시키 그러겠죠. 밤에 무슨 상궁을 시켜서 뒤져보든지 뭐 절대 안 좋아.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의 그 기록을 갖고 그 꽁해가 있다가 나중에 막 이것들을 철하고 해가지고 그 조선시대가 참 그나마 잘 유지해 오다가 순조 이후에 이제 철종이 들어오기 직전에 또 그보다 좀 이하전이라고 아주 똑똑한 종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동 김씨가 이제 철종이 만만하니까 들어오게 했는데 철종은 저기 강화도에서 예. 거기 있던 사람인데 완전 뭐 일장 임금으로 올 때 매독이 걸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 처음 듣는 사실인데 매독이 걸렸어요? 아 그럼요. 아주 조숙했네요. 16세 때 등극했는데 야 굉장히 물론 좀 그때는 뭐 12~13살에 맞습니다. 잡아갔던 시절이니까 맞아요. 그것만 이제 사춘기만 되면 다 그거 할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그 왕에 등극해가지고 일찍 죽었잖아요. 뭐 30몇 살인가 이렇게 빨리 죽었죠. 그 등극해서 한 12년 만에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이하전이가 다시 등극할 뻔했는데 또 죽여버려요. 영모를 만들어가지고 용산에서 배 타고 있는데 다 불러가지고 다 참살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조선 당시에 인구가 아마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몇백만 명인 나라에서요. 우리가 삼국시대를 지금 드라마로 보는 거 있잖아요. 저게 전부 뻥인 게. 저게 뻥일 수밖에 없는 게 한번 보십시오. 전쟁만 했다면 몇만 명이에요. 그 뻥이죠, 그거는. 예. 기록에 보면 전쟁만 했다면 몇만 명이 벌판에서 싸워. 그런데 신라의 인구가 몇 명 됐겠어요? 그냥 뭐 한 500만도 안 됐을걸요. 무슨 서라벌이 무슨 동양에서 제일 크다. 뭐 경주가. 그래가지고 무슨 기아집만 뭐 10만 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습니까? 신라 인구 다 합쳐봤자 제가 볼 때 한 30~40만도 안 됐을 거예요. 함선 다 합쳐서 그보다 더 됐을 것 같은데. 급하겠네. 고려의 백제 인구 다 합치면 그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고 고구려도 더 작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솔직히 말하면 크게 지형지물이 있는 게 아닌데 괜히 그 압록강 하나만 있고 두만강만 있잖아요. 이까지 손 안 댄 거는 멀어서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뭐 여력이 별로 없었죠. 네? 멀어서 갈 수 있으면 웬만하면 점령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규모가 워낙 작았어요. 그 나라 규모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서양에는 가면 궁궐이나 왕궁이나 그 다음에 교회, 성당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중세에 1100년도, 1200년도에 고딩 양식으로 말입니다. 독일의 쾰른 성당 이런 거 한번 보세요. 1100년대에 짓기 시작해서 스페인 가서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많아요. 그걸 수백 년씩 지었지 않습니까? 그걸 짓는다는 것은 그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마디로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다 지었는데 콜로세움, 뭐 판테온 그럼 로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 노예를 많이 잡아오고 한 100만 명은 됐다. 그러면 한국에 지금 궁궐이라고 해보십시오. 경복궁이나 이런 궁궐이면 중국에서 거기 천안문 뭐 광장에 가갖고 자금성 이런 걸 보다가 한국에 와서 보면 궁궐이 어떻습니까? 좀 작죠. 근데 오늘 왜 또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운영부에 보면서 봤네. 그게 우리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 장수들이 우리나라 경복궁을 찬탈했잖아요. 그리고 그 장수는 또 일본에 또 오히려 좀 소박하거든요, 성이요. 그 워낙 침투를 자주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해자만 이렇게 파놓고 그래 해놨는데 이건 우리 일본 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름답다. 그 장수가 아마 중국 장수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보다는 좀 화려했다고 보면 됩니다, 성이.
그래도 일본의 뭡니까 나고야 성이라든지 이런 성을 보면 굉장히 높게 짓잖아요. 높지만 고층으로요.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경복궁이 좀 고보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되는 거는 예. 일본은 전통적으로 천황이라는 왕이 예. 상징적이었고 예. 나머지는 다 일본에 우리가 보면 지방에마다 있는 오사카성, 나고야성이니 뭐 이런 게 다 다이묘, 그렇죠. 제후의 성이었잖아요. 제규, 할거지. 예, 구마모토 성이라든지 그렇죠. 지난번에 그 지진으로 좀 무너진 예. 이런 게 다 보면 제후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번뇌 집이었으니까 그렇게 안 큰 거죠. 검소하죠. 예. 예?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그 황궁을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왕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었고 나머지는 지역에 다 이 번들이 있었으니까 이 봉건주의라서 그렇게 작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황궁을 이번에 도쿄로 한번 다시 가봤는데 그런 지금 왕이 천황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뭐 겉에서 볼 때는 겉에서 봐서 그런지 경복궁보다는 조금 볼품은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원래 좀 검소하잖아요. 예, 일본은 저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왕이 근대화를 한다고 한 이후에 지었기 때문에 크게 지었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사회 분위기상 또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하튼 그 대통령 이 오죽하면 우리가 대통령 시험치자고 이렇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진짜 이게 좀 처음엔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은 세계적으로 큰 하나의 귀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 이게 민주주의를 갖다가 누구나 다 한 표로 갖고 누구나 다 비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것처럼 평등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요, 사실상으로 보면 표를 찍을 참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깊게 안 한 사람들도 다 표를 찍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선동에 따라서 지역의 혈련에 무슨 또 적대적인 어떤 정치적인 적대감에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선동하면 거기에 막 따라간단 말입니다. 국민의 상당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은요, 약한 사람만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반기문만 당했잖아요. 그렇죠. 반기문한테 적용한 동생이 뭐 어디서 돈을 좀 사기를 쳤니 하는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될 만한 사람들한테. 저들은 안 그래? 그렇죠. 안 물어보죠. 그 세가 있고 모여가 있고 당이 있고 한 사람은 절대 검증 안 당해요. 좀 이번에도 텔레비를 보니까 좀 이게 좀 가혹한 게 태주잔 해프닝이나 뭐 이렇게 지하철 탈 때 2만 원짜리 2개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가혹하게. 언론 이 사람들도 내가 좀 어떨 때 언론 이마들도 하는데만 이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도 좀 웃기는 게요. 많은 거를 물고 뜯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은 언론의 정의감 때문에 물고 뜯어요. 절대 아니에요. 저들이 알고 있는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의 비리나 약점이나 도저히 대통령이 되었으면 안 돼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거는 다 포개가 놓고 상대방의 약점을 정치권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보도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파악해서 상대방에 갖다주고 그래 김 기자 아니 김논설위원 김주필 고맙소. 내 신세를 잊지 않으리다. 나중에 청와대 홍보수석 가서 그러면 또 빵 때리는 거예요. 아예 붙여갖고 맨 놈이 붙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태주전을 할 때 어땠니? 글을 쓸 때 밑에 쪽지를 가지고 컨닝을 했니? 방명록을 쓸 때. 예?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반기문이 나중에 화가 나가. 이 나쁜 놈들 이러는 바람에 그렇죠. 언론이 이제 니는 죽었다 하고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검증이라는 거는 패거리가 없는 후보, 세가 약한 후보한테 적용되는 거지. 이재명 시장도 그래요. 이재명 시장 욕을 했다. 그 욕이 진짜 거의 대한민국의 욕의 집대성이다 할 정도라고 칩시다. 뭐 집안의 문제는 속이 상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끼리 많이 싸우죠. 저도 집에 문제도 있고 집에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시장이 욕을 좀 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이재명 시장의 욕설 부분을 일체히 SNS로 그 파일을 쫙 돌리면서 그 순간에만 이재명 시장이 20% 가다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 이번에 언론이 이제 지금 될 만한 사람은 절대 안 깔 겁니다.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거는 거의 성역이에요. 그래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뭐 이런 악성적인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문재인 후보에 어제 뭐 토론을 했다는데 예. 방송에 나와서 예, 지난번에 KBS는 이제 준비가 좀 덜 됐을 수 있고 예, 어제는 이제 SBS는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수 있죠. 예. 이번에 나가면 나를 불편하게 할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참모 토론을 제가 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 이래 돼 있고 질문지 뭐 이래요. 지금 미국에도 보면 힐러리한테 토론할 때 질문지 줬다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왁 달라붙어서 트럼프를 죽이려 한 거 아닙니까? 당에도 새가 없고 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덕보잡이다 이래가. 트럼프는 근데 노련합니다. 그 뭐 언론 잘 다루죠. 트럼프는 백전노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번에 반기문 전 총재나 유엔 총재 맞죠? 유엔 총장입니까? 총장입니다. 전 총장께서 간첩이네 간첩. 용어 쓰는 걸 보니까. 간첩 제가 저 김정은 도당을 항상 욕을 하잖아요. 이러면 간첩 아닙니다. 간첩들은 절대 그 욕을 못해요. 네. 간첩 아닙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 개새끼 해봐라. 그러면 네가 종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게. 김정은 개새끼 해라.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요? 여하튼 근데 싫어하더라도 어차피 그 간첩들은 그런 거 욕을 못해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반기문 전 총장이나 이재명 지금 후보나 그 이재명 후보 욕한 거는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또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 중에 그런 걸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사실 집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집안 사람들끼리 제일 독하게 싸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욕을 잘한다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 예? 예. 어떤 단점 중에서 예. 그 집안의 문제구나. 그냥 인성이 좀 거칠다라는 거지. 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욕 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성격이 더러운 거죠.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렇죠. 예. 예? 예.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자리를 갖다가 개인으로 생각해서 해먹는다거나 이런 게 더 위험해요. 그게 제일 위험하죠. 욕 잘하면서요. 맨날 국민들 앞에 연설하면서 이 국민 개새끼 분들아, 예? 너네들은 다시는 그렇게 X 놈처럼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국민을 위해서 잘하면 욕 잘하기야 저 트럼프처럼 욕 잘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지금 항상 나오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세상에 나오잖아요. 크루커드 힐러리, 사기꾼 힐러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무슨 하여튼 욕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욕과 사회민주화는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욕 안 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욕 제일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말 굉장히 순수하게 욕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욕 잘하는 사람 중에 예. 이게 보면 뭡니까? 사람이요. 자기 내면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욕을 욕 안 안 하죠. 합니다. 예. 욕 잘하는 사람은 예. 이렇게 마음을 감추지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욕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욕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예? 이 대통령직을 못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예를 생각합니다. 들어서 욕쟁이 할머니라는 그 식당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욕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욕을 하는 건 나쁜 거지만은 그래도 욕 안 하고 미사일구만 쓰면서 속으로 나쁜 그런 인간들이 더 나쁘다 이거죠, 포인트는.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낫지. 욕을 안 하면서 네. 손님이 뭐라고 진상짓어서 하면 욕을 해버리는 야 이 새끼야 안 팔아가 이런 게 낫지. 예. 그래 알았다 하면서 갖고 오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더 나쁘죠. 그 우리 병원도 말이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손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we have 뭐 the right to refuse our customer 딱 붙어 있어요. 그 무슨 국기처럼 딱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무조건 손님이 와인하니까 막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은 특히나 우리 환자를 거부하면요 바로 감옥은 아니지만 바로 벌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좀 존중하는 게 돼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황 소장님은 절대 욕 안 내 욕쟁입니다. 욕해요. 성질 좀 나면 막 그래서 여의도에서 집회 방해하는 놈한테 하도 화가 나서 욕하다가 모욕죄로 그놈이 또 뭐 핸드폰으로 녹취해가 욕 잘하는군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가를 처음으로 한번 딸 뻔하다가 예. 판사한테 제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예. 경찰도 방관하고 예. 그 다음에 이 폭력이 이 노약자들 앞에 난무하는데 제가 욕을 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여자 판사가 황장수 씨 욕할 만하다 이렇게는 안 했는데 예. 그래도 저를 선고 유예를 해서 전가를 없애줬습니다.
아 선고위원회 전가 아닙니까? 예. 벌금 50만 원을 나쁜 검찰들이 저한테 저를 불러서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때렸는데 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예? 부패의 진실에 접근해 들어가고자 하는 저를 막기 위한 지금 사정기관의 업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고유예를 해버렸으니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뭐 둘 다 정권 아닙니까? 예, 기소유예는 아예 그냥 기소가 안 된 안 되게 거고 하는 건데, 뭐 예. 죄는 있는데 예. 이런저런 선고유예는 사유로 선고유예는 예. 50만 원 때린 거는 맞는데 예. 당신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감안할 때 피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나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선고를 유예한다 해서 한 2년 뭐 이렇게 지나버리면 예.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것도 그건 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판단할 때 판사가 볼 때. 그건 제가 없는 거네요, 그거는. 판사가 볼 때는요. 예. 사실은 맞는데 네가 말한 거 예. 네가 욕은 했다. 예. 저도 욕은 했다 했습니다. 예. 근데 네가 욕을 할 만하다. 그럼 제가 아닌 거네, 그럼 선고유예. 그래서 죄를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예. 죄를 갖다가 조면 이따 지어줄게 이겁니다. 그럼 기소유예보다는 더 좋은 거네요, 선고유예가. 아니 아예 기소가 안 되는 게 제일 낫죠. 그런가요? 예.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예. 이게 참 법을 가까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예. 변호사만큼 법적인 용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예. 잘 모르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 그잘 모르는데 금년에 좀 관제수가 있다서 제가 항상 두려워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 혹시 관제수가 생기면 예. 변호사한테 가지 말고 예. 제가 공짜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부쩍 말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예. 대통령 후보에 예. 대해서 시험을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다 적어내게 해서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예. 가차없이 예. 자격을 박탈하도록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우리가 욕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욕을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친구들이 많이 말리고 하는데 지금 방송 나서 하는 건 다 가식이네요. 이 방송에서 욕을 할 일이 없잖아요. 다 아니 여기서는 굉장히 생각 욕이 뭡니까 뭐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항상 욕을 찬양했죠. 어떤 의사분처럼 단란 추정이 뭡니까? 단란이 뭐죠? 이러는 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분명히 욕 잘한다 했고요. 이게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욕을 억누르는 사회가 이 위선적인 사회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욕을 잘하는 사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욕 잘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F자가 달려 있어요.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 F자 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2시간 영화 할 때. 다 막 그 자르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F자는 다 알아듣대요. 왜? 원래 이게 외국어 배울 때 욕을 먼저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신중하겠습니다. 이 욕의 자유화와 이 인권의 자유는 좀 약간 비례하는 것 같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뭐 너무 여러분들 그 미사 여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 돼갖고 배칠하게 선량한 인상으로 말 잘하는 사람부터 꼽혀하고요. 그 다음에 말 좀 느리게 하는 대선 후보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또 저보고 하는 말 같네. 말 느리게 하고 선량한 인상. 예. 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말을 좀 이렇게 평균보다 좀 많이 느리게 하는 사람은 예. 이거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겁니다. 예, 예.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들은 생각이 그냥 바로 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제 말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말을 좀 느리게 하는 사람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 딱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제가 좀 빠른 편이죠. 저보고는 약간 말이 느리다 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혹시 그 저에 대한 비난은 아니었죠? 방금? 절대 아닙니다. 다행이다. 감히 우리 저 원장님이 도둑이 제발 저래가지고. 제 동진 때 그래도 혼자 한 달랑 하나 남아 있는. 예. 자, 이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대통령 선거 시험으로 사전에 걸러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2부는요. 예. 이제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가 또 어려운 문제는 이야기를 좀 해야 아 그렇죠. 되는데 어려 해야죠. 치매 예. 예. 환자가 지금 늘어나는데요. 예. 이 치매 이 부분을 한국에는 다 요양시설에 갔다가 부모를 그냥 고려장 시키지 않습니까? 고려장이라고 하긴 좀 전문 시설에 위탁한다 이렇게 좀. 아니 그러면 전문 시설이면 전문 시설답게 치매 환자들이 그래도 예? 예. 이 인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매 환자들은? 없죠. 인성을 상실한 겁니까?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러면 거의, 지금 김성진 예. 원장에서 치매 환자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해도 됩니까? 그 이제 우리 뇌가 이렇게 맨 안쪽에 동물의 피질이 있고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생명 호흡 중추, 뭐 본능. 본능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파충류의 중추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이제 방어 본능 같은 게 있고 맨 위에 이제 대뇌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뇌피질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 기본적인 뭐 식욕, 성욕 이런 거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절대 이거는 치매 환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있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우리가 말하는 고도의 인간성 같은 거는 없어지는 상태죠. 치매라는 것은. 자, 그러면 예. 이 치매가 걸려서 고도의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게 취급을 하고 우리에 가다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더더욱 더 약자니까 아주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가지고 최상의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한국에 예. 이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시설이 예. 이 약자들을 감사할 만큼 최상의 시설이 된다고 봅니까? 보편적인 수준에서. 지금 보편적인 수준은 그게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대부분이 예. 이 조선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 치매 시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워낙에 그게 치매 환자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그걸 다 각 개인이 감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 치매 환자가 한 명 있으면은 그 가정은 파괴됩니다.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불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인지해가지고 약간 몇 군데 만들었는데 그거 들어가려면은 경쟁률이 치열해요. 예. 한 3년, 4년 기다려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야당 후보들께서 항상 주장하는 게 또 문재인 후보께서도 주장하는 게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예. 뭐 전 국민한테 몇십만 원 나눠주겠다는데 예. 나 이걸 왜 이런 정말 꼭 필요한 치매나 발달장애 가정에 집중적으로 몰아주지 않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국가에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치매라고 하는 부분은요, 평생을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봉사한 노인들이 한마디로 이 기억이나 이런 부분을 상실을 해서 거의 뭐 이 장애에 심각한 어떤 이 뭐라고 인지 능력 장애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팔다리가 없어서 불구가 된 사람하고 같은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그 장애가 머리에 이 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타나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 보호 조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절대적인 책임. 절대적인 책임이고요. 예. 이런 분들은 국가 예산으로 100% 저는 케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시설 또한 저는 100% 국가가 기관이었던 시설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민간의 돈벌이에 맡기는 부분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재인 후보께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전 국민한테 주는 돈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치매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은 거기에 대한 고용이 또 엄청나요. 거기에 의사들을 고용하고 예, 예. 간호사들을 고용해서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모든 종류의 장애 중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가 치매입니다. 그리고 보호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시골 같은데 보호해서 이래 있다가 산에 가서 얼어 죽은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 치매 환자들은 100% 국가적인 어떤 이 괜찮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용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또 그런 어떤 시설에 방문해서 이렇게 또 돌보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그냥 이제 가정에서 워낙 치매 환자들이 있으면 가정이 문제가 된다 하니까 그걸 가족도 치우기를 원하고 국가도 치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수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미국에 보면 흑인들의 한 20%가 교도소에 있다거나 전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치워버리면 안 보이면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그 치매 수용 시설에 얼마 전에 저희 호남에서 어디 불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뭐 몇십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그걸 갖다가 이 간호하는 돌보미들이 중국, 뭐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임금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보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자질 또 이런 서비스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코스트 세이버, 비용 절감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정말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 대선 토론에 한마디도 이게 거론이 안 돼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치매 환자들이 투표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권이 그러니까 뭘 알아야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표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예. 조직화되지 못 치매 환자들이 전국 치매인 연합회를 만들어가 국회 앞에 가서
당사 앞에 가서 치매 환자 권리 보장하라 시위 못하지 할 않습니까? 수가 없죠. 그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논외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라도 지금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는데 제발 분명히 지금 우리 방송도 정책 위반하는 분들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에 우리가 이 대선 공약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컨닝돼가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제가 말한 1억 같은 그런 공약도 이세 번째 학기부터는 대학까지 무상으로 하겠다. 그 비슷한 예.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발 요거 정말 의사로서 진심으로 음. 부탁드리는데 치매나 발달장애, 이 사회적 절대 약자들, 자기 의견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 딸린 가정이 보통 곱하기 5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마 한 100만 명 넘을 거예요. 그 진정한 이 약자들을 도와야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죠. 얼마나 많은 치매와 그 발달장애 가족들이 자살로 가는지 그건 잘 모르실 거예요. 제발 좀 유력한 후보님들 제 말을 좀 들으시고 좀 배려해 주십시오. 지금 선진국에서는 네. 중증이 아닌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요양시설 확대보다는 네. 홈케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